오늘 2월 1일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사 강좌를 쭉 하고 있는데요. 오리엔트 문명, 그 다음에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취급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다른 강사라면 4대 문명, 4대 종교 그런 데 비중을 많이 두고 오히려 그 헬레니즘이나 헤브라이즘이나 또는 오리엔트 문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충 취급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반대예요. 그만큼 이제 헬레니즘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리스 로마죠. 특히 그리스. 한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그 패데믹 중에 코로나라는 게 있죠. 그 코로나라는 게 그리스어입니다. 헬레니즘 그리스어인데, 헬라어라고 그러죠. 히라버라고 그러고, 그리스어라고 그러는데, 크라운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왕관을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 크라운의 그리스어가 코로나예요. 그러니까는 세계 70억 인구가 크라운이라고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세계 공용어 영어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2000 수백 년 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의 그 크라운을 쓴다는 거, 아니 코로나를 쓴다는 거,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담으로 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중화집집 가서 가장 싸게 맛있게 먹는 음식이 짜장면이었는데, 중화집이니까 당연히 중식이죠. 우리 한식이 아니고. 그런데 짜장면이 중식이면서 한식인 그것도 대표적인.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의 그 예계부장 또 왕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오면 자기 단골 그 짜장면집을 간다고 그래요. 중국 총리였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라면이 있어요. 라면은 잘 알다시피 일본이 원조죠. 우리나라 그 삼양라면 삼양식품 대표였던 그 김중린 씨가 분이 60년대에 일본에 출장 가서 그 라면을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모방한 것이 삼양라면이고 그렇습니다. 그때 모방할 때 라면을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때 일본 라면은 김 회장이 먹었던 일본 라면은 이 양념이 다 돼 있고 면에가 그래서 거의 뭐 그대로 이렇게 풀면은 컵라면처럼 풀면은 따로 뭐 추가 양념 안 해도 될 정도였나 봐요. 그래서 그 기술까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일본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래서 국내지책으로 삼양식품은 삼양라면 어떻게 만드느냐면 면 따로 스프 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스프 따로 아니고 그냥 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게 따로 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기술을 얻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안 날 겁니다만 저는 그 라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초등학교 때니까 그때는 이제 라면이 많이 비쌌죠. 그래서 국수를 사다가 국수에다가 라면을 섞어서 먹는. 왜냐하면 라면만 먹으면 양이 적으니까 식구들을 먹으려면 그 정도로 라면이 비쌌는데 그때 라면 그 광고 같은 걸 보면은 꼭 강조한 게 뭐냐면은 파라든가 다른 뭐 이렇게 양념거를 썰어서 넣어서 먹어라. 거기 써 있어요. 그 봉지에도. 스프만 만족하지 말고 스프도 넣고 다른 파도 넣고 여러 가지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스프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딱 끓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파도 넣고 이렇게 양념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참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왜 잘 됐냐면은 지금 세계화가 돼버렸는데 한국 라면이. 우리는 이제 스프와 면을 따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차라리 일본이 그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처음부터 라면과 스프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면 면발에다 그런 것들을 했더라면 대량성은 더 어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그건 뭐 유효 보관 기간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첨가물이 또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스프하고 면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 라면이 전 세계를 휩쓰는 것이 됐고 그래서 짜장면도 중화 요리에서 출발했고 라면도 일본 요리에서 출발했고 초코파이도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서양 과자 지금 우리 국산 과자는 아니잖아요. 뭡니까 지금 우리 전통 과자는 아니잖아요. 그 러시아 사람들은 또 한국의 초코파이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인기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참고로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넘버원이 한국이랍니다. 그게는 초코파이도 안 기여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뭐 이럴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는 몇째인지 몰라도 하여튼 순위 안에 들어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미안하게도 러시아는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 또 있더만요. 베트남이 그래요. 베트남이 당연히 미국은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했던 나라고. 그 다음 중국도 안 좋아해요. 전쟁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제일 좋아해요. 다른 그 근처에 있는 캄보디아나 타이나 이런 데는 태국 같은 데는 뭐 적대적이니까 좋아할 리가 없고 일본도 한때는 자기들을 식민지배한 적이 있고 프랑스도 식민지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한국은 좋아해요. 그것도 제일 좋아하죠. 심지어는 이제 베트남에서는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전공하면 군대를 면제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회가 구청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취직은 따는 당상이고 들어가면은 우리 하나로 월 250만 원 한답니다. 월급을. 우리나라에서 250만 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데 베트남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주 큰 가치죠. 그렇게 군대가 면제해 줄 정도니까 어쩌겠어요.
그 여담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제가 하느냐면은 제가 거듭 강조했지만은 동서양으로 나눠보면은 4대 문명이 전부 동양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황해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다 동양이잖아요. 4대 종교가 전부 동양에서 났어요. 불교, 힌두교, 무슨 기독교, 이슬람교 다 동양에서 났어요. 그러면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이 동양이었는데 근대 이후로 항상 서양에 우리가 뒤쳐졌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서양이 동양보다 항상 더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더 거슬러 가봐야 돼요. 도대체 언제 이것이 역전됐는가? 거슬러 가보면 그러니까 4대 문명, 4대 종교가 온 인류를 정신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이제 오리엔트 문명이 처음으로 지중해를 해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기가 시작했는 것이고 동서양이 맞붙은 전쟁은 트로이 전쟁인데 트로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에 있는 그 트로이가 전쟁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또 한번 붙었었고 그걸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쪽 안에서 이제 서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전부 다 먹은 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고 알렉산드로스가 세력을 넓혀가지고 이 인도를 먹은 건 아니고 전부 다 아마 알렉산드로스가 30대에 죽지 않았더라면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더 진출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동서양 제국을 지배하면서 이게 뭐가 됐냐면은 동서양이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 경계가 없어진 것은 아까 제가 라면도 말하고 짜장면도 말했고 초코파이도 말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동양의 문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세계 시민, 사회 시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점령한 지역마다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했었죠. 물론 그의 꿈은 그가 여조람으로서 좌절되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 로마로 넘어갑니다만, 그러니까 로마로 넘어갑니다만. 근데 그때 그 그리스가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역시 그리스니까 그 알렉산드로스가 만들어 놓은 대제국이 이제 일종의 헬레니즘이니까 그 헬레니즘이 그리스어인데 그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헤브라이즘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이렇게 맞닿는 것에 히브리 민족, 그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히브리 족장인데 그 히브리족이 계속 성장해가지고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뭐 종교로 말하면 유대교 배경인데 그 유니신교인데 하여튼 그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 그 정신세계는 그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같이 서로 융화하면서 그리고 마침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제국을 만들었을 때는 그 동서양 경계가 없어지면서 오리엔트 문명이 자연스럽게 서양 문명과 헬레니즘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만국 공용어를 쓰고 그래서 성경도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야 물론 히브리어로 쓰였지만 그때 그리스는 이제 그 헬라 제국은 사라졌어요.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는 군사력이 있고 그래서 제국은 됐지만 그것도 널리 이 동서 로마로 아누야 정도로 넓은 그런 제국이 됐지만 로마가 그 문화는 대부분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레코 로마 문화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전히 세계 공용어는 그리스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출현한 것이 이제 1세기인데 예수가 태어난 이후죠. 예수가 태어난 게 2000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동서양도 비교하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수가 태어난 2000년 전이 우리나라도 말하자면 고조선은 끝나고 그 삼국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제 사로국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삼국이 정립하던 서로 이렇게 각각 삼등분해서 나눠서 차지하고 있던 그때예요. 시작했던 때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한나라가 전한 시대를 마감하고 후한 시대로 들어간 후한 강무제가 하여튼 그때가 이제 그 사이에 왕망이라고 했어요. 신나라 그 전한 황실 애척의 그 출신인데 왕망이 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나라는 한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로 망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뭐 노예 해방이라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토지개혁이라든가 그러니까는 서양으로 말하면 예수 일대기와 신나라의 한 20여 년이 이렇게 겹친다 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고구려 백제 사로국의 초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구약 성경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오리엔트 문명 또는 그 헤브라이즘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그 청동 문명을 알게 하고 하는 것인데 놀랍다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로 말하면 고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리엔트 문명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헬레니즘 이야기할 때 알렉산드리아 특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그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니까 그때가 BC 4세기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조선 때인데 우리는 고조선을 기록에는 책이 하나 남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 문화가 어떻게 보면 전도된 그러니까 원래는 4대 문명 4대 종교가 모두 동양에서 발상해서 서양으로 옮겨졌으니까 당연히
동양이 서양의 정신세계까지 지배한 것 같았는데 사실 역전된 것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역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스 문명이 그렇게 과학과 같이 세계로 퍼뜨려져서 그때 그리스의 연금술이라는 게 다 과학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20세기, 21세기가 됐는데 팬데믹이 왔는데 코로나라고 이렇게 그리스어가 여전히 쓰이고 지금도 의학용은 다 그리스어죠. 뭐 보면 그리스어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 다음 수학도 뭐 다 공식 이런 게 다 그리스어고 그래서 원래 제가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이렇게 취급하려고 했던 게 그런 것이고 그래 이제 예수가 태어나서 이제 그다음 이제 기독교가 출발했는데 특히 이제 초기에 유럽 쪽에다가 기독교를 선교한 이가 이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냐면은 바울이 기독교만 잘 알거나 헤브라이즘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헬레니즘도 알고 그리스 철학도 알고 모든 게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그리스 로마 쪽으로 가서 기독교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가 된 것이죠. 물론 바울 당대에는 계속 기독교는 그 핍박받는 불법 종교였지만은 말하자면 그 처벌 대상 그런 탄압받는 종교였지만은 바울 사후에 적어도 그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 때 313년 그건 이제 AD죠 BC가 아니고 314년에 기독교 공인을 하고 밀라노 칙령을 했던 때는 완전히 이제 그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돼서 서양에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 그 정복할 때마다 정복제다가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동양에서 불교가 호국불교 그러니까 왕직불교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그 석가상이 석가열의 상이지만은 뭐 우리가 그 시달다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나라마다 불상을 만들 때 얼굴은 사실 다 누구를 형상하냐면 왕들을 형상하는 거예요. 왕직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고 부처다. 이게 종교는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를 섬기는 것이 왕을 섬기는 것이고 애국이고 호국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원래 로마 제정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것도 기독교를 믿게 한 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곧 황제에 대한 충성이 신에 대한 충성이고 그것이 곧 신앙이고 그게 종교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독교를 이제 말하자면 이용하면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진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지나버렸는데 다시 그리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말고 그 도시국가들 아니에요? 그걸 이제 폴리스라 그러는데 그 도시국가들이 전부 다 아주 조금 하는데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연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올림픽 같은 행사가 그리스 올림픽이 그래서 출발했는데 두 도시국가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주로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뭡니까 아테네 쪽에는 좀 민주정이 발달을 했는데 그땐 직접 민주정이죠. 수가 적으니까 물론 다 참여한다 하면 당연히 이제 자유인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자유인과 노예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시대니까 그런 게 좀 옛날에는 신분제가 당연히 있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인구조사를 하든 뭐 호적이 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자유인만 이제 실리는 것인데 그때 이제 그 서양에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정이라 해가지고 이 자유인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도 같이 결정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로마는 공화정이라고 했어요. 공화정하고 민주정의 차이는 이런 것이에요. 민주정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공화정은 이제 누구만 참여하는 이 다수의 지배. 그러니까 민주정은 왕정은 이제 왕이 하는 것이고 민주정은 여러 사람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권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추천제인데 어쨌든 공무원이죠. 공직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 공무원한테 수당을 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공화정이기 때문에 다수의 지배란 거예요. 원래는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을 교대했는데 왕정일 때는 왕이 혼자 지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화정일 때는 다수의 지배라니까 언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는 이제 그게 복수의 뭐 집정관을 뽑는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합해서 뭐라고 하니까 민주공화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직접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는, 지금은 이제 대표를 뽑아야죠. 그리스 때는 직접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간접 선거를 하는데 뽑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는 의회는 또 여러 사람을 뽑는 공화제.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뽑고 또 선거하고 이런 게 다 민주공화국인데 그러니까 민주정, 그리스 하면 민주정, 로마 하면 공화정 이렇게 이제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저가 칼로 23군데 난자되어서 죽게 된 것도 뭐냐면 공화정인데 이거를 1인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은 자기가 왕을 하겠다는 아니었지만은 그게 왕을 하겠다는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왕은 1인 지배니까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언론들이 칼로 난자한 것이죠. 덤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하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나는 카이사르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사랑해야죠. 양자하고 양부 사이였으니까. 그런데 로마를 더 사랑한다. 그때 로마는 뭐냐면 공화정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카이사르를 사랑하지만 카이사르가 독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공화정, 우리 로마 공화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들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브루투스도 나중에 이제 그 처형되고 그리고 로마는 결국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죠.
그것은 이제 오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또 그 뒤로는 이제 최종으로 거기다가 AD 5세기에 게르만 그 용병대전 오두와 계력이 서망해서 서로마가 망하죠. 동로마는 남지만 동로마는 그로부터 다시 1000년 그러니까 AD 15세기에 오스만 투르크에게 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 민주정에서 우리가 참고할 게 뭐냐면 공직자라는 것, 그 다음에 수당자라는 게 계신데 요즘 이것도 지금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지방자치할 때 처음에 기초단체 의회들은 그 지방의회들은 월급이 없는 걸 했었어요. 그냥 수당만 그러니까 저기 수당만 주는 걸로. 그랬다가 언제부터 월급을 또 만들었어요. 그 5천 연봉 5천인가요? 어떻게 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말이 좀 있었죠. 아이 그 명예직을 해야지 돈 보고 하는 것이냐 뭐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급여를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밥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계형이 아닌 사람은 그 참여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돈도 못 벌고 굶으면서 정치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자들만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면 당연히 결과도 부자들만 위한 그런 의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당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계층, 그야말로 그 수당이라도 밥이라도 먹게 하고 해야 정치할 수 있는 사람까지 다 모아야 그들은 이제 또 부자만이 아닌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치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국회의원들 비판하면서 세비를 깎자 이런 말은 별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세비를 깎자는 공약을 하나 딱 정해져 있어요. 과거에는 정몽준, 근래에는 안철수. 그 사람은 세비 안 내도 되거든요. 돈 많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정치 잘 될까요? 그렇지 않죠. 뭐 안철수나 정몽준이가 뭐 어떻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세비를 줄이자는 말은 그건 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숫자를 줄여서 있어요. 그 숫자를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경쟁률은 높죠. 그럼 경쟁이 이기려면은 실력자들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가 적을수록 그들만의 세계를, 그들만의 이권을 위해서 정치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거기에 좀 다른 여러 계층이 들어가면 여러 계층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세비를 줄이거나 이런 것은 그리스 민주정에서 우리가 경험했지만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 민주정이 이미 그런 걸 다 고민했어요. 그래서 원래 추천제 했고, 그래서 원래 수당제하고, 수당제란 말 요새로 말하면 월급제인데 그렇게 했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거 없이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어떻게 한다? 끼리끼리 노는 자기들끼리만 세계를 하고 자기들만 입을 내서 정치를 하라. 그래서 고루 노른 정치를 하려면은 수당도 줘야 되고 또 돌아온 사람 추천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 공화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좀 왕정이 뭐 있는 나라도 있지만 심지어 왕정 있는 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공화정이죠. 왜냐면 일본도 천황이었지만은 그게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공화정이죠. 영국도 뭡니까? 찰스 왕이 있지만은 지금 찰스 3세인가요? 그것도 왕정은 아니죠. 공화정이죠. 그 입헌 군주정이라고 그러는데 공화정이. 왜냐면은 의회가 있고 이렇게 하면 다 공화정이거든요. 공화정이란 말 자체가 다수의 지배라는 얘기니까 1인 지배냐 다수의 지배냐. 왜냐면 영국 왕이나 일본 왕이 1인 지배는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냥 뭐 상징적일 뿐이죠. 이것은 뭐냐면 로마 공화정 선택이죠. 로마는 왕정으로 실험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었고, 제일 먼저 카이사르가 죽은 것도 그것 하나지만 그 뒤로도 뭐 이제 망해버린 뒤로도 많이 이제 알게 됐고, 그 사람들이 민주정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화제를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고 다 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인류에서 역사적인 경험인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 다 모든 것이 헬레니즘에서